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3월 전국 모의고사 독서 영역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가나형 지문에 그래프가 포함된 경제 영역 그리고 기술 영역 이쪽이 비교적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를 살펴보면서 선생님과 같이 전략을 잘 짜도록 합시다. 이 문제의 답이 이거였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런 거 나오면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전략을 잘 짜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본인의 시험지 다 들고 있죠? 자, 1번에서 3번. 여기서 한 문제라도 틀렸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 푸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어. 선생님이 어떻게 풀려고 했냐면은 화작 선택자들은 화법과 작문 선택 영역이 비교적 쉽게 나올 테니까 화작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문학 영역 풀고 마지막에 독서 영역을 풀어라 라고 했었죠. 독서 영역을 풀 때는 1번부터 이렇게 쭈르륵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만만해 보이는 걸 먼저 풀고 제일 어려워 보이는 걸 뒤로 빼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었다면 나는 1, 2, 3번 풀고 그 다음에 가나형 지문을 두 번째로 풀었을 거야. 왜냐면 난이도와 상관없이 6문제짜리잖아. 맞을 수 있는 기본 문항의 개수가 많아. 그래서 두 번째로 가나형 지문, 주제통합형 지문을 풀었을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나는 마지막 지문인 인문 지문을 먼저 풀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술 지문을 마지막에 풀지 않았을까. 문과 입장인 나의 입장에선. 이과 학생의 입장에선 또 다를 수 있겠고. 이런 시험 보는 순서, 문제 푸는 순서를 잘 짰어야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로 풀어야 되는 지문은 1, 2, 3번이었다. 틀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1번을 틀린 사람들이 있다면 어휘력이 박살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뭐야? 독서로는 독서의 가치, 독서의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지. 작년 수능에도 출제가 됐었고 이런 거는 그냥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본 지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자,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문 안 읽어주나요? 어려운 지문은 다 읽어줄 거야. 이건 안 읽어줄 거야. 자, 윗글의 능숙한 독자에 대한 설명 일치 문제죠. 그런데 선택지에 어휘를 하나 살짝 지문에 나온 어휘를 바꿔놨는데 선택지 4번을 보면 지양이라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휘를 모르는 친구들은 이게 지금 이 어휘를 가지고 답을 결정한 거 아니냐, 출제위원이. 지양이라는 말이 있고 지향이라는 말이 있잖아. 지향이라고 하는 건 그곳을 향한다. 여러분들은 목표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태도를 지향해야겠죠. 알겠죠? 그리고 수험생이 PC방에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 건 지양해야 할 태도예요. 지향은 그쪽으로 향하는 거고 지양은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잖아, 이게. 답은 1번이죠. 4번이죠, 4번. 선생님이 항상 선택지를 볼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글을 읽는 도중에 글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선택지 끊어읽기를 잘 하셔야 돼. 전후 맥락을 고려한 글 읽기를 지향해야지. 지문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답은 4번. 모든 선택지에는 답을 결정짓는 키워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 선택지의 키워드는 지양이었다. 알겠나요? 자, 다음 문제 2번. A 부분과 관련하여 보기 박스를 이해하시오. 그렇다면 A하고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봐봐. 보기 박스를 이해하시오. 이거 보고 풀란 얘기구나.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포커스를. 알겠나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푸는 거지. A 부분만 드립다 들여다본다고 해서 답 나오지 않는다. 선택지 3번 보면 고집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끊어. 선택지 끊어읽기. 자신의 독서 방법을 고수하기보다 기존의 해석에 따라서만 읽으라고 말이 안 되죠. 답은 3번이죠. 그냥 선입견을 놓아버려라. 다시 말하면 편견을 버려라. 이런 뜻이지. 자, 다음 문제 3번. 이것도 잘 봐. 문제 분석을 잘하면 그냥 답 나와.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야. 그러니까 이번 모의고사를 보면 작년 수능의 문제 형태를 그대로 모방했다라는 인상이 있어요. 가나형 지문도 그렇고 작년 수능의 문제 유형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었어, 사실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봐. 요게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래. 이에 대한 설명이면 이 보기 박스에 대한 설명을 말하잖아. 이 문제의 답을 지문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답이 영원히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찾아야 돼. 이 보기 박스 요약하면 답이 뭐게? 이런 얘기입니다. 봐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었던 책을 정리해봤다. 그동안 읽지 않았던 분야에 좀 더 독서 비중을 늘려야겠다. 답은 1번이죠. 자신의 독서 이력을 점검하고 끊어. 요거. 그 다음에 균형 있는 독서.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지문은 가볍게 넘어갔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9번 주제 통합형 지문, 가나형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지문을 어떤 친구들은 마지막에 풀더라고.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박살이 난다. 왜냐? 심리적으로는 뭔지 알겠어.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되는 거지? 걷다가 그래프, 으악! 경제 지문이다. 길고 경제 지문이다. 마지막에 풀어야지. 너네 마지막에 풀 시간이 되니? 마지막에 시간 부족하면 냅다 찍어야겠네? 6문제를 찍는다. 도라인가? 그건 안 된다고. 잘 들어. 이게 경제 통합 지문이 아니라 과학 통합 지문이라 해도 이 6개의 문제 중에 문제가 6개가 고정이잖아. 그 중에 추론 문제와 보기 박스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4문제는 서술 방식, 일치 문제, 어휘 문제 이런 거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문제의 개수가 많아. 다시 말하면 기본 문항,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기본 문항의 개수가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맨 뒤에 풀면 안 돼. 가나형 지문은 2번째로 푸는 게 좋아. 독서론 지문 1, 2, 3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가나형 지문. 좀 어렵다 해도 기본 문항만 맞춰놔도 4개는 먹고 들어간다고. 그걸 마지막에 풀면 기본 문항도 다 찍어야 되는데 그럼 점수 박살나는 거지. 오히려 기술 지문 같은 거 뒤에 나올 거 풀어도 모르겠다. 어차피 풀어도 틀렸겠네? 이런 지문을 찍어야지. 그 찍으나 푸나 똑같다. 이런 지문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이 지문은 문제 분석을 해볼게요. 너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어떤 친구는 가를 쫙 읽어. 다 읽었다. 그리고 연이어서 나를 읽어. 망했다. 이미 끝났다. 가를 읽었으면 가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푸셔야 합니다. 그럼 한 절반 정도 날아갑니다. 그 다음 나를 읽고 나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고 끊어서 가야 돼. 알겠나요? 그러려면 문제 분석 단계에서 가를 읽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고 나를 읽고 풀어야 될 문제는 뭐가 있는지를 계획을 잘 짜야겠지? 자, 문제 분석해보자. 잘 따라와요. 자, 4번 가, 나에 대한 설명. 그러면 일단 가를 읽고 한번 가에 대한 선택지를 봅니다. 그러면 선택지 몇 개가 날아갈 거 아니냐.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 자, 5번 가를 이해한 내용. 이해, 일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가 끝나면 바로 푸셔야 돼요. 또는 가를 읽는 중간중간 확인하셔도 됩니다. 독해력이 약한 친구들은 가를 다 읽고 풀지 않아도 돼. 한 2어문단 읽고 선택지 안 푸고 이거 잘못됐네. 답 쓰고 이렇게 해도 돼. 알겠죠? 자, 모든 지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력이 좋은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그 지문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장악해서 한 문제씩 문제를 풀겠다? 그것보다는 나의 독해력에 맞게 한 2어문단 읽고 더 읽으면 힘들어. 그러면 잘라서 거기에서 풀 수 있는 문제 풀고 이렇게 부분 독해를 통해서 문제 푸는 게 요즘 여러분들 세대한테는 맞는 풀이법일 거예요. 독해력이 약한 친구들. 알겠죠? 자, 6번 가의 기억, 니은 입장에서 이러면 위치 확인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가를 쓱 봐. 기억, 합리 모형. 니은 만족 모형. 애 입장에서 나를 이해한다고 할 때 그러면 이건 가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나까지 가되 이 입장에서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답은 얘 입장에 안 맞는 거 찾으시오. 이런 문제들. 애들이 이걸 왜 틀리냐면 이 문제를, 이 오답률 되게 높거든. 문제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 선택지 중에 기억이면 얘 입장에 맞니? 이걸 묻는 거야. 니은 얘 입장에 맞니?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나에 대한 내용인 거지. 결론적으로 답은
입장에 맞니? 여기서 나온다고. 알겠나요? 가와 나의 입장에서라고 그랬거든. 이걸 별표 쳐야 되거든. 답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풀 것이냐에 따라 누군가에겐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고 누군가에겐 지옥 같은 문제가 됩니다. 알겠나요? 요즘에는 문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애들은 그냥 읽고 그냥 푼다. 그 풀 막 이래요. 그게 되면은 국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되면은 이미 완성이야. 그런데 요즘에는 전략적으로 문제 분석을 제대로 해서 그 다음 유형별로 어떻게 풀 것인지 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면 나의 그림을 이해하시오. 나의 보면은 그림 있나 봐요. 나의. 이때 위치 확인. 나의 그림 하면 스파. 어우 쉣. 그래프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 그래프를 설명하는 문단이 있을 거예요. 그 문단의 내용이 끝나면 바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나요? 나에서 풀 문제고. 자, 8번. 나와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을 무시하지 마. 이 말.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게 뭐야? 보기박스 문제는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는 것이 문제풀이의 핵심이다.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아. 독서 영역 보기박스 문제 의외로 간단하게 풀 수도 있어요. 이 보기박스는 지문에 나온 많은 내용 중에 무언가와 관련이 있겠지. 그 뭐와 관련이 있는지 그 교집합만 찾아주면 그 다음엔 일치 문제로 돌변합니다. 지문과의 교집합만 찾으면 끝난다고. 이건 지문에 나온 내용 중에 뭐에 해당할까? 그것만 잘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9번. A, B, C, D, E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 어휘 문제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에 나오는 어휘, 여기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상한데? 답이에요. 이 어휘 대신에 이 어휘가 쓰였어야 돼까지 안 가도 돼. 한국어 단어 10만 개인데 뭐 다 외울 거야? 그건 아니고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 어휘로 문장을 만들었는데 뭔가 그 어휘가 잘못 들어가 있다. 그러면 뭐야 이거? 이상해. 그럼 걔가 답이야. 한국인의 어휘적 직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읽을게요. 잘 봐. 가는 공공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실체설과 과정설이라는 이론이 있대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독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일단 여기서 일치 문제 하나 답이 나옵니다. 이것만 하나 점검해 볼까? 어떤 공익이 다른 공익과 서로 공존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립되는 의견이 대등하면 정책 딜레마에 빠진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도. 일단은 5번 문제는 뭐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답만 확인해 볼게요. 3번 보세요. 5번 한번 보세요. 공익의 실체가 분명하고 정부 관료들이 준수해야 할 적절한 절차가 있다면 딜레마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도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인 거고 여기 5번에 3이라고 돼 있어. 5번에 5번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답의 근거가 지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 우리가 어디를 볼 거냐면 요거 합리 모형과 만족 모형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봐. 두 가지의 서로 대비되는 관점이니까 세모, 역세모를 일단 시각적으로 구별해 줍니다. 합리 모형은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확보하여 키워드는 뭐냐면 인과관계, 목표와 수단, 이런 수단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확보하여 딜레마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알겠죠? 수단과 목표의 인과관계를 잘 따져보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충분한 시간, 충분한 예산, 충분한 정보 이 등이 의사결정자들에게 주어지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다. 그게 바로 최적의 대안이다. 합리 모형. 됐죠? 그럼 포인트는 뭐야? 합리 모형의 포인트는 인과관계 최적의 대안 이거예요. 알겠나요? 자, 다음 만족 모형은 뭐냐면 이거 좀 써놓고 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대비되는 두 개의 짝 합리 모형과 만족 모형을 관점을 잘 구별하셨어야 돼. 합리 모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과관계입니다. 그리고 최적에 대한 최적이에요. 최적? 최적. 사탄 선생님이 있습니다. 최적. 선생님도 잘 알아요. 최적 선생님 잘 계신가 모르겠네. 건강하시고. 자, 그다음에 만족 모형은 뭐냐? 만족 모형. 합리 모형이 전제하는 상황은 방금 전에 나온 합리 모형. 합리 모형이 전제하는 상황은 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최적의 상황이라는 건 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 수준의 결정보다는 그냥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의 결정을 강조하는 그냥 만족할 만한 수준이면 된다. 어떻게 최적의 대안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야. 선택 상황에 놓인 의사결정자들의 신속한 결정은 그 결정의 도덕적 속성이나 논리적 속성과는 무관하게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다. 신속한 결정이 중요하다. 위에 합리 모형과의 차이는 이거야. 합리 모형은 이것저것 다 따져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럴 시간이 어딨냐. 어차피 최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냥 만족할 만한 수준이면 되고 대신 결정을 좀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 관점인 거야. 어떤 결정을 하든지 능률적인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시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만족할 만한 수준이면 된다. 그 이해의 관점은 뭐냐? 만족 모형은 그냥 만족 수준이면 된다. 최적의 상황은 오지 않는다. 대신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거예요. 이걸로 이따가 그 기억 니은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 가의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가를 다 읽고 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봅시다. 봅시다. 4번. 자, 적절한 거 고르래. 선택지 1번. 가는 정부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끊어. 공공재와 사용재의 적절한 조화. 가에는 사용재 얘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제끼고. 선택지 4번. 가만 따지는 거야. 가와 나 모두 끊어.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정책 결정 모형의 장단점, 장단점 설명하지 않았죠? 이미 틀렸어 이건. 제끼고. 그러면 나와 관련해서는 선택지 4번 같은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 선택지 5번. 이미 죽은 선택지니까. 가나 모두 끊어. 정책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분석하며 끊어. 그렇지, 이건 맞아요. 정책 결정할 때 최적 수준으로 갈 것이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갈 것이냐, 맞아요. 정책 효과의 극대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어떻게 하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나오나요? 아니죠. 제끼고. 그렇다면 답은 2, 3번 중에 하나 나에서 결정되겠구나. 이렇게. 답의 범위를 한 방에 5개 중에 하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답의 범위를 이렇게 좁혀놓고 그 중에서 이제 답 쓰면 돼.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이미 풀었죠. 그리고 문제 9번. 어휘. A, B, C에 있는 말 증가, 기대, 채택은 다 집어넣으면 1, 2, 3번은 자연스러운 문장이라는 게 확인이 되지. 여기까지가 가의 역할이라고. 한 3문제 정도 답이 결정된 문제도 있고 선택지가 막 우르르 날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읽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나는 선생님이 좀 읽어줄게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수업 시간 같이 막 자세히 분석적으로 막 읽으면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해설 강의를. 지방정부는 형광펜 들고 미줄 쳐 있는 거 좀 같이 미줄 치고 답의 근거 다 써놨으니까 답의 근거도 좀 쓰고 멍 때리고 쳐다보지 말고 이 국제고야. 알겠어요? 아니 국제고야가 앉아있는 선생님 갑자기 급발진하게 만드네. 잘 봐. 해설 강의는 감상이 아니야. 선생님 보면서 이야 쟤 잘 푼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막 이러면서 들어야지. 자주적인 재원인 재원, 돈이 발생하는 근원. 이게 결국 어휘력이라고. 지방세원 외에도 지방세가 뭐야? 그럼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걷는 세금이겠지. 지방세원 이외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줘요. 돈을 좀 줘. 알겠죠? 재정 지원을 받아 해당 지역의 공익 실현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한다. 가와 겹치는 내용이 바로 이건 거죠. 그래서 주제 통합형 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형 지문을. 알겠죠? 재정 지원에는 중앙정부로부터 돈 받는 거, 이 재정 지원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지급 방식에 따라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어휘력이 받쳐주는 애들은 정액 지원금, 정액, 이거는 정해진 액수. 정률 지원금, 률, 비율, 정해진 비율. 이래서 어휘력이 중요한 겁니다. 영국에는 이제 영국에서 의대 다니다가 지금 한국에서 대학 가겠다고 오네요. 나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왜 의대를 다니다 한국을 왔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 딱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지. 이건 어휘력 부족입니다. 내가 너보다 국어 잘해. 넌 나보다 영어를 잘하겠지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잘 봐요. 알겠죠? 이거 정액지원금은 정해진 액수야. 지역 주민의 공공재 지출 상관없이 일정 금액, 그래서 정액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지원하는 데 반해 정률 지원금은 공공재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이라고 이렇게 되네. 알겠죠? 두 지원금은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친다.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정액지원금, 정률지원금이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나오는 거야. 선생님,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가 뭐죠? 그건 가에 나오잖아. 공공재, 공원이라든가 막 이런 거. 그거에 대한 소비라고 하는 건 주민들이 그 공원을 얼마나 이용하는가 막 이런 거. 알겠나요? 그림은 이 그림이 나오죠. 이제 그림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던 건 여기 있는 글씨를 다 읽고 나서 그림 한번 딱 쳐다보잖아. 망했어. 동시독해가 돼야 돼. 이 그림은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제 동시독해가 돼야 돼. 이 지문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동시독해가 뭐냐? 한 줄 읽고 그래프 한번 쳐다봐. 또 한 줄 읽고 그래프 한번 쳐다봐. 이렇게 가야 돼. 이 문단의 내용을 다 읽고 그래프를 쳐다봤다. 망했다. 알겠나요? 한 줄씩. 자, 그럼 해보자. 그림은 여기부터 집중해서 잘 봐. 어느 지역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양, 이게 Q야. 사용재의 양, 이게 P야. 그럼 그래프에다가 좀 써놔. 그러면 X축, Y축이 그래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X축의 변수, 이 Q는 공공재야, 이건. 그 다음 Y축은 P야. 이건 사용재야. 선생님, 저건 왜 Q고 이건 왜 P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걸 궁금해하는 이상한 애들이 있습니다. 뭔가의 약자일까 이게? Q는 뭐의 약자야? 영국이도 모르잖아. 영국에서 왔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어쨌든 이런 거 이렇게 보는 거야. X축은 공공재, Y축은 사용재다. 됐죠? 이 지역 주민이 보유한 경제적인 자원, 예컨대 그게 소득이래. 소득, 돈 버는 거. 소득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있으면 공공재에다가 그 돈을 쓸 수도 있고 공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입장료 낼 수도 있는 거고 공공재가 아닌 사용재에다 쓸 수도 있잖아. 내 소득을. 내 돈 내 맘대로 쓸 거 아니야. 이런 얘기야. 그 조합을 의미하는 게 예산선인데 선분 A, B다. 그럼 이 A, B 어디 있어? A, B 이거 쭉 이 A, B가 예산선이다. 예산선.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 써놓고 봤으면 좋았을 거라고. 알겠죠? 자, 이렇게 한 줄씩 읽고 바로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선호도,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선호, preference, 내가 뭘 좋아하느냐. 이건 I로. I 한번 보는 거. I 어딨냐? I 여기 있다. I가 있고 I 다시가 있는데 이 I는 뭐냐면 선호를 나타낸다. I는 선호. 근데 이게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비교하라는 얘기일 거예요. 알겠죠?
재정 지원에 따라 변화된 선호는 I 다시다. 이게 변화된 선호야. 여기서 이렇게 변화된 거다. 근데 여기 뭐가 있었냐면 재정 지원이 있었다. 재정 지원. 알겠나요? 지방 정부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한다고 전제할 때 지역 주민들은 이걸 원하는데 그걸 충실히 반영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 지역에서 선택하게 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은 균형점 2다. 2 여기다. 이게 공공재 X축, 사용재 Y축 조합이다. 알겠죠? 근데 이 점을 잘 보면 이 예산선과 I 선호의 접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엄청나게 강조했던 건 경제지문 그래프 문제는 결과적으로 접점과 교점에서 답이 결판난다. 그래서 이 접점을 X축으로 내려주고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엄청 했었지. 그대로 출제가 된 거야 이게. 알겠나요? 이거. 자, 이게 균형점이에요. 이가 균형점.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다가 써놓고 문제를 풀었더라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 자, 이런 조건에서 이 조건에서 일정한 크기의 정액지원금은 정액지원금, 정해진 액수 결국 지역 주민의 소득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면 내 소득이 100만 원인데 국가에서 얼마를 지원해줘. 일정한 금액을. 그럼 내 소득이 증가한 거나 똑같잖아. 이런 얘기네. 정액지원금은 공공재 소비든 사용재 소비든 어디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야. 그거 봐봐. 정액지원금은 공공재에 써도 되고 사용재에 써도 돼. 내 맘이야. 그러니까 내 소득 쓰는 거나 똑같은 거야. 이해됐죠? 이런 게 정액지원금이다. 그래서 이 정액지원금을 받은 후에 예산선은 ABO 예산선은 정액지원금을 받은 후에 예산선은 원래 예산선이 AB였지. 이게 바깥쪽으로 평행이동이 뭔지 알죠? 이렇게 평행이동에 만들어진 선분 JK가 된다. 자, 그럼 봐요. 원래는 AB였는데 여기 그대로 평행이동하면은 JK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얘가 이제 뭐냐면 정액지원금일 경우다. 이 JK는 정액지원금. 알겠죠? 정액지원금일 경우다. 그러면은 정액지원금을 받은 후에 균형점이 EB다. 이건 이제 어렵지 않지? 봐봐. 얘와 접점을 찾으면 되겠지. 얘 선호해. 여기다. 그럼 얘 EB는 정액지원금을 받았을 때의 균형점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한 줄씩 읽으면서 그래프를 보면 어렵지 않아요. 이걸 그냥 글씨를 다 읽고 나서 문제 풀려고 그러니까 내가 풀 문제가 아니군.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나요? 이론적으로 정액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건 앞에서 했던 말이랑 똑같잖아. 소득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각 지역의 기본적 재정 기반을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 있어요. 강남은 지원이 많이 필요가 없어. 왜냐면 강남 지역은 그냥 세금만 걷어도 빵빵해. 지역 재정이. 근데 강북 지역이 지역 재정이 세금만으로는 안 돼. 그러면은 강남하고 좀 맞춰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뭐 이런 얘기예요. 지역 격차를 조정할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단. 한편 정률 지원금은 이번엔 정률에 대해서 나와. 정해진 비율. 공공재 공급 보조율에 따라 예산선의 기울기를 변하게 한다. 예산선이 AB인데 아까 정액지원금은 그대로 평행이동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기울기 변화는 없는 거잖아. 근데 이건 기울기가 바뀐다. 이렇게 기울기가 급해지거나 완만해지거나 뭐 이런 얘기인데 그림에서 원래 예산선은 선분 AB였잖아. 근데 정률 지원금의 예산선이 AG로 변한대. 자, AG로 변합니다. 정률 지원금을 주면 원래 AB였는데 요거였는데 요게 AG로 변한대요. AG면은 A에서 G 이렇게 그래프의 기울기가 달라졌다. 이렇게. 요게 이제 정률 지원을 했을 경우다. 정률. 됐나요? 정률 지원했을 경우. 자, 이렇게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그 지역이 선택하게 되는 균형점은 이 m이 되면 균형점이 이제 접점이잖아. 균형점을 찾아. 균형점 여기 딱 있다. 이 m이다. m이다. 여기 이 m. 알겠죠? 여기가 정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죠? 그럼 여기도 이제 x축으로 다다다다다다닥. 그래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묻게 돼 있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수업 시간에 내가 엄청 강조했던 거예요. 접점 찾고 x축, y축으로 내려라 이렇게. 그거야 이게. 알겠죠? 자, 그 옆에 봅시다. 이 경우 그 지역이 선택하는 공공재의 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y축은 사용재잖아. 근데 A, B나 H나 사용재의 양은 여기 똑같지. 근데 공공재는 원래 여기 B였는데 공공재가 이렇게 이 G까지 이렇게 공공재의 사용이 늘어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사용재 Y축의 값은 A, B나 H나 똑같아. A, B 원래 H 정률 지원했을 때 똑같잖아요. 이 위치가. 그런데 이 X축이 여기서 일로 쫙 이동하게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정률 지원을 하게 되면 공공재 사용이 늘어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공공재의 양이 증가된다. 결국 가격 보조의 의미를 갖는 정률 지원금은 지방 정부가 더 많은 공공재 사용이 늘어나니까 공공재 생산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더 많은 공공재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데 정액 지원금보다 더 효과적이다. 결론은 이겁니다. 정액 지원금보다 정률 지원금이 공공재의 생산을 더 늘리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게 결론이었다. 이해됐나요? 자, 마지막 문단. 근데 이 마지막 문단을 보기 전에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끝났네. 그러면 바로 그 문제 7번을 풀어보는 거야. 이게 선생님이 국이공에서 문제 분석을 제대로 한 친구들은 그때그때 해당하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을 때 그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야 이게. 이렇게 푸는 애들은 비문학 점수가 확 올라갈 겁니다. 그냥 뭔지도 모르고 뒤에 끈끈이 효과, 끈적끈적하겠네. 그러면서 쫙 읽고 그 다음 그래프 문제네. 이렇게 하는 애들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 문제 분석 제대로 하면서 문제 푸는 순서와 전략을 잘 짜고 지문을 읽으면서 한두 문단씩 끊어 읽으면서 그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주는 여러분들 세대의 독해력에서는 그렇게 푸는 게 더 훨씬 더 좋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7번 한번 봐봐. 선택 7번. 정액 지원금, 정률 지원금 모두 없다면 지원금 자체가 없어. 그럼 점 2가 균형이다 이건데. 그래, 봐봐. 지원금 없을 때가 A, B고 그게 2잖아. 여기 2. 맞죠? 맞다. 제끼고. 2번. 정액 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에서보다 자, 정률 지원금 이거 봐봐. 정률 지원금에 지급될 때 균형점은 여기죠. 2M. M이다 요거. 이거보다 정액 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에서 정액 지원금의 균형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결국 이 점과 이 점 비교하라는 얘긴데 이 지역 주민의 사용재 소비가 더 크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랬지. 사용재는 Y축이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고 얘 Y축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니까 얘가 더 높잖아. 그러니까 선택지 2번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더 높잖아. 여기가 사용재인데. 이해됐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공공재, 여기가 사용재였잖아. Y축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 X축, Y축, 용어, 접점과 교점, 접점, 교점을 X축, Y축으로 다다다다다닥 내려라. 그 지점들이 답을 결정한다. 그대로야. 알겠죠? 자, 다음 3번. 공공재의 소비는, 공공재는 이 X축을 봐야 되는 거예요. X축. 공공재의 소비는 정액 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은 A, B야. 그리고 정액 지원금 요거랑 비교하래. 이전보다 선분 Z, B만큼 늘어나고 끊어. 이거 봐봐. 원래 균형점은 여기 Z였는데 정액 지원금은 다다다다다다닥 하면 ZB. 그러면 Z에서 ZB만큼 늘어나는 거 맞지? Y축을 봐야지. 공공재니까. 맞죠?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ZM만큼 늘어난다. 여기 봐봐. 정률 다다다다다다닥 ZM.
원래 Z였는데 ZM만큼 늘어나죠. 맞죠? 제끼고 이런 얘기야. 자, 4번.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끊어봐. 정률 요거 따지라고 정률.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 소비 부담이 지급 이전보다 일정 비율로 감소하게 되므로 끊어. 이거 쓴 애들이 많아. 얘들아,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나라에서 일정한 비율로 지원금을 준 거잖아. 그리고 공공재 소비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늘어난다고 했잖아. 정률.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겠냐. 나라에서 지원해 주니까 다시 말하면 공공재를 소비하는데 부담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지. 옛날에 내가 공원 가려면은 입장료로 10,000원 내야 되는데 나라에서 5,000원 지원해줘. 5,000원만 내면 돼 나는. 이게 공공재 소비 아니야. 그러면은 부담이 좀 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돼요. 이런 얘기거든 지금. 감소하게 되므로 맞죠? 예산선이 선분 AB에서 AG로 이동한다. 그래 AB에서 정률 AG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나요? 자, 다음 5번. 점 2B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은 끊어. 점 2B 여기 있다. 공공재 소비 수준은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여기다. 공공재는 X축이니까 ZB 그거 다 써놔. 점 2B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은 끊어. ZB 점 2M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보다 낮으므로 끊어. 점 2M 바바바바바바바 이거는 뭐야? ZM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는 맞지. 잘 봐. 이 B에서의 공공재라고 하면 공공재가 X축이니까 X축으로 내려 ZB가 되고 이 M에서는 다다다다닥 내리면 ZM이 되니까 ZB가 ZM보다 공공재 소비 수준이 더 아래쪽에 있지. 더 왼쪽이니까 낮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맞지? 그러면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ZB에서 ZM만큼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거 봐봐.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ZB에서 ZM만큼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면 애들은 이런 생각하는 거야. 아, 선생님 맞잖아요. 이만큼 차이 나잖아요. 이 B에서는 이게 ZB인데 이 M에서는 ZM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ZB에서 ZM만큼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소득을 가지고는 공공재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재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랬잖아? 소득 금액, 소득을 가지고는 공공재에도 쓸 수도 있지만 사용재에도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선택지 5번처럼 그러니까 앞부분까지는 맞다고. 점 2B에서의 요 2B 공공재 소비 수준 ZB 2M 그러니까 2B가 의미하는 게 정액 지원이야. 정액 지원. 됐지? 그 다음에 이 M이 의미하는 게 정률 지원이야. 알겠죠? 그러면 점 2B 정액 지원을 했을 때의 소비 수준은 2M 이거 정률 지원을 했을 때의 공공재 소비 수준보다 낮은 건 맞아요. 이렇게. 이게 더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맞는데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요게 지급되면 ZB에서 ZM만큼 ZB에서 ZM 요 차이만큼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갖느냐. 일단은 얘가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만큼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고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갖는다. 소득을 가지고는 공공재뿐만 아니라 사용재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만 보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식적으로 정률 지원이 공공재로 봤을 때 얘보다 더 높은데 왜 소득이 감소한다고 그래? 잘못됐어. 첫 번째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소득의 증가와 감소. 이 소득이라고 하는 건 공공재뿐 아니라 사용재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소득 금액이 감소했네, 증가했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다. 두 번째. 알겠나요? 답은 5번이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문단까지 기왕 읽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자, 봐봐. 이제 그래프 문제는 끝났고 마지막 문단.
앞서 언급했듯 이론적으로는 정액지원금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요. 정액지원금이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 그런데 실증적인 연구에 따르면 정액지원금이 교부됐을 때가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킨다. 자, 다시 한번. 이론적으로는 정액지원금을 주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져. 그러면 지문에 따르면 이래야 돼.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그 소득으로 공공재를 살 수도 있고 사용재를 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런 말을 해. 그런데 실제적인 연구에 따르면 이 정액지원금이 교부가 되면 직접적으로 그냥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킨다. 즉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을 때 공공재를 더 많이 사용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사용재에 돈을 써도 되는데 지원받은 돈을 공공재에 더 많이 쓰더라. 이런 효과가 있대. 이런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고 한다. 이런 현상이 뭔데? 정액 지원을 했을 때 공공재 사용이 늘어나더라. 그 사용이 늘어나니까 공공재를 더 많이 생산하게 되겠지. 알겠죠? 따라서 어떤 정책이 공익 실현 목적에 더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사 결정자들은 숙고할 수밖에 없다. 숙고가 뭐야?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 나를 읽었으면은 일단 잘 봐.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일단 문제 4번 보세요. 선택지 2번. 2번, 3번만 남았지? 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끊어. 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점에 대한 글이니? 아니죠. 제끼고. 그럼 답은 3번. 나는 정책에 따른 효과를 바탕으로 끊어봐. 정액 지원을 할 것이냐, 정률 지원을 할 것이냐. 그 정책 결정이 지역사회 공공재 생산에 미치는 영향. 정률 지원을 했을 때 공공재 생산 확대 효과가 있고 이런 거죠.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문제 7번은 이미 풀었지. 6번을 봐요. 6번. 자, 기억, 니은 입장에서 나를 이해한다. 봐봐. 다 까먹었단 말이야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해놨으면 문제 풀 때 좋죠. 기억, 합리모형, 인과 최적이다. 니은, 만족모형, 만족 수준, 신속한 결정, 시장이다. 그 선택지 1번 봐봐. 자, 기억.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지원금 지급 방식을 달리하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끊어. 딜레마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자들은 밑줄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 최적이야, 최적. 맞죠? 자, 2번 기억. 선택지를 슥슥슥 보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잡아내야 돼. 자, 기억. 중앙정부가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효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끊어. 충분한 정보가 없으면 충분한 정보가 생길 때까지 더 해야 되겠지? 딜레마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시간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바탕으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거죠. 맞지? 제기고. 자, 다음 3번. 딜레마 상황을 해소하려면 끊어봐.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대한 도덕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보다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실증 효과를 인과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과는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합리모형. 기억에 들어간다. 답은 3번이죠. 그럼 선택지 4번의 포인트만 짚어줄게. 시장에서 능률적으로. 시장에 대한 믿음. 이거죠. 선택지 5번.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 요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야. 이 키워드 자체만으로도 이미 답이 결정되지. 이게 오답률이 그렇게 높더라 이거야. 왜 그런 줄 알아? 가를 읽었어. 나를 읽으면서 가의 기억, 니은에 대해서는 이미 다 까먹었어. 까먹은 상태, 즉 어렴풋한 상태에서 선택지를 봐. 못 맞춰. 그래서 지문에서는 서로 구별해야 되는 정보가 나왔을 때 간단하게 키워드만이라도 이렇게 잡아놨다면 문제 6번 같은 건 껌이다. 금방 풀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9번이 남았는데 9번을 먼저 봐요. 사실 9번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정상적으로 했다면 문단이 끝날 때마다 어휘가 들어있으면 확인을 했겠지. 자, 숙고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다인데 선택지 5번 보면 그는 지난날의 잘못을 주변 사람들에게 숙고했다. 미쳤니? 지난날의 잘못을 주변 사람들에게 숙고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이 고민해? 이상하잖아.
뭐 고백했다 이런 의미를 쓴 것 같은데 잘못 쓰였죠. 어휘의 사용이 잘못됐죠. 답은 5번입니다. 엄마, 내가 엄마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숙고할게. 미쳤냐고. 답은 5번이에요. 자, 다음 남은 문제가 8번. 항상 보기 박스 문제를 마지막에 풀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럼 8번은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아라. 그럼 답은 자동으로 나올 것이다. 그치? 지문과의 교집합 찾아봐. 땡땡 지역의 주민 소득이 10억 원 늘어났을 때는 소득이 늘어났을 때요. 1억 정도만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에 투입되는 데 비해 해당 정부에 10억 원의 정액 지원금이 교부됐을 때는 2억 원이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에 투입되었다. 즉 소득 증가보다 정액 지원금이 공공재 소비에 더 큰 역할을 한다. 끝. 이게 뭐냐면 여기 나온 이거야. 지문과의 교집합. 방금 전에 봤잖아. 이거. 정액 지원금 교부됐을 때가 소득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촉진시킨다. 이거지. 끈끈이 효과. 지문과의 교집합. 끝났습니다. 선택 7번. 보기의 사례는 끊어봐. 지방정부의 공공재 생산 유도에 공공재 생산 요구. 공공재 생산 유도에 지역 주민 소득의 직접 증가보다는 정액 지원금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이거잖아. 이거. 정액 지원금. 정액 지원금이 교부됐을 때가 소득 증가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킨다. 이거예요. 끈끈이 효과. 답은 1번이죠. 그냥 지문과의 교집합 찾으면 바로 답 나옵니다. 됐나요? 자, 넘기세요. 자, 다음 10번에서 13번. 10번, 13번 기술 지문인데 이 지문이 일종의 킬러 지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문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서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지문이었는데 지문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리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이 지문은 선생님이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자, 일단 문제 분석을 먼저 해봅니다. 자, 10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일치 문제죠. 그러니까 이 기본 문항은 우리가 맞아줘야겠다. 알겠지? 이건 맞아야 된다. 이거를 독해력이 이제 좀 내가 독해력이 좋지 않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지문을 끝까지 읽고 풀지 말고 중간중간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답의 범위를 좁혀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11번. A를 이해한 내용. A 부분. 어딘지 위치 확인을 해요. 마지막 두 문단이죠. 이 문제 오답률 굉장히 높더라 이거지. 별표 치세요. A 부분에 대한 이해, 적절한 것은. 국제고?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 잘 들으세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일종의 추론 문제였던 거야. 자, 12번. 자, 오답률 전체 1위 문제죠.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국제고 이건 맞았어? 너 이상하다. 얘가 더 오답률이 높은데. 영국이 이거 맞았어요? 이거 틀렸어요? 이거. 기억에다가 그 위치 한번 쓱 보세요. 기억. 아, 저기. 거기. 기억에다가 보기의 조건을 추가하여 이제 보기 박스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추가하여 검색한다고 할 때 그러면 지문이 검색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네요. 알겠죠? 오답률 1위 문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보기 박스 문제니까 문제 푸는 순서상으로는 마지막으로 가겠구나. 920 들은 친구들은 문제 푸는 순서와 전략 알아서 잘 짜지요? 그치? 자, 13번. ABCD의 사전적 의미 어휘 문제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지문을 문제 푸는 순서상 마지막에 배치를 했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10번과 13번의 이 기본 문항 두 문제는 깔고 가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당연히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번, 12번에서 승부를 보면 되는 거지. 11번 정도는 최대한 문제 풀려고 노력하면은 맞을 수 있는 문제고 12번은 틀려도 좋다. 틀려도 뭐 어쩔 수 없다. 정확히 알고 맞은 것 같아 본인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았어? 그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문 한번 볼게요. 자, 뭐 지문 자체가 긴 건 아니지. 지문 길이는 짧은 편이지. 내용이 좀 복잡해.
이런 게 이제 작년 수능을 모티브로 했다라는 게 작년 수능에도 기술 지문 카메라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동차의 그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지문이 있었죠. 굉장히 짧은 지문이었는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거든. 그런 것들을 본딴 지문이에요. 자, 한번 보자. 자, 1문단에서는 중심 화제를 파악하면 돼. 문자 입력창에 한 글자만 입력했는데 완성된 문구가 제시되는 자동 완성을 경험해 봤을 거다. 자동 완성. 우리가 뭔지 다들 알죠? 신 딱 치면 신, 영, 균.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고. 근데 유튜브에 신, 영까지 치니까 균 나오더라. 뭐 이런 거. 코라는 문자를 입력했다면 코피, 코로나, 다시 수업 단어들이네. 이런 후보로 제시되어 휴대전화 같이 문자 입력이 불편한 경우 문자 입력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완성 밑에서 그냥 클릭만 해주면 된다. 이는 사용했던 단어들 중에서 입력되는 문자와 첫 글자부터 일치하는 것을 찾고 그 중에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후보로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죠. 한편이니까 이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할게. 이런 얘기야. 워드 프로세서 한글 알지? 한글? 거기서 단어 찾기 이거 해봤죠? 와 같은 이건 검색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자동 완성과 검색이 한편이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건 아니구나 라고 인지를 했어야 돼. 똑같은 게 아닌 거야. 이 검색은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한글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이 있어. 문자열, 문자가 이렇게 나열된 거. 이걸 대상으로 검색어가 포함된 문자열을 찾는 겁니다. 이미 워드 프로세서에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 여기랑 겹치네. 이 검색이다. 검색은 자동 완성과 달리 이거 다르다고 하잖아. 다르다고. 근데 자동 완성과 검색이 똑같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이 지문 독해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지. 달리 대상 문자열의 어느 위치에서도 검색어를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사용 빈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여기는 사용 빈도가 있는데 사용 빈도가 없다. 고려할 필요 없다. 됐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고 나서 나 벌써 복잡해. 그런 친구들은 문제 10번 같은 일치 문제를 한번 건드려 봐요. 자, 해볼까? 10번의 선택 7번. 검색은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 전체를 대상으로 검색어가 포함된지 확인한다. 요거지, 요거. 방금 나왔잖아. 맞죠? 제끼고. 2번. 검색은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문자열에 동일한 해시라는 말이 안 나왔지? 일단 넘어가. 3번. 검색은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과 검색어를 비교하는 알고리즘도 아직 안 나왔지? 일단 넘어가.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야. 왜냐면 걔네가 뒤에 나올 거니까. 그때 눈이 번쩍하면 되지. 됐죠? 선택 4번. 자동 완성은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끊어. 입력되는 문자가 포함된 문자. 그렇지, 이거지. 맞죠? 제끼고. 5번. 자동 완성은 휴대전화와 같이 문자 입력이 불편한 경우 끊어. 문자 입력을 편리하게. 그렇지. 제끼고. 그렇다면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겠구나. 이렇게 일치 문제도 답의 범위를 좁혀가면서 풀면 이게 기억력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고 그 다음 뒷부분에 내용이 뭐가 나올지도 미리 알 수 있고 정답률도 높아지고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거 한 번에 다 읽고 나서 보면 지금 우리가 제낀 선택지들도 헷갈려.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휘 문제 한번 볼게요. 13번 A. 문구가 제시되다. 제시. 선택지 1번. 나타내어 보인다. 맞죠? 포인트만 딱 잡아주는 거야. B. 포함. 선택지 2번. 들어있거나 함께 넣는다. 맞죠? 이런 식으로. 각 문단 끝날 때마다 확인하는 거야. 이거를 A 나왔다고 가서 쳐다보고 다시 돌아가면 글의 흐름이 끊어지니까 그러면 안 되고 문단 끝날 때마다 확인해 주는 거야. 됐나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문단. 이제 다음 문단부터가 어렵습니다. 다음 문단부터. 자, 집중해서 잘 봐. 검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동 완성이 아니었던 거야. 워드 프로세서의 검색이었던 거야. 알겠죠? 검색어 저장되어 있는 워드 프로세서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과 비교한다. 그런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방금 본 말인데 이거? 그러면 바로 가셔도 됩니다. 이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스피드를 빠르게 할 수 있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이런 거거든. 방금 봤으니까 기억이 나지 이게. 그냥 다 읽고 풀면은 선택지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고. 선택지 10번에 3번 봐봐. 검색은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과 이거잖아. 검색어를 비교하는 알고리즘을 활용. 맞지? 제끼면 10번의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문제가 끝나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죠. 알겠나요? 다 읽고 풀면 기억 안 날 거라고. 예를 들어 이제 예시가 나왔어. 예시를 잘 봐야 돼. 예시형 지문이야. 예시를 잘 봐야 돼. 검색어랑 워드 프로세서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을 비교해 준대. 그 예시가 나왔어. 우리 글이라는 검색어. 우리 글은 검색어야. 검색어를 한글 땡땡 띄어쓰기 우리나라에서 띄어쓰기 창제된 띄어쓰기 우리 글이라는 띄어쓰기가 포함된 18글자의 대상 문자열에서 검색한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검색어는 뭐다? 우리 글. 우리 글. 요거는 검색어다. 그리고 한글 땡땡 우리나라에서 창제된 우리 글. 요건 뭐다? 대상 문자열이다. 이 두 개를 구별해서 보셨어야 한다.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 알겠나요? 가장 간단히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글이 세 글자이므로 대상 문자열을 세 글자씩 잘라서 한 글자씩 비교해 보는 거야. 세 글자씩 잘라서 한 글자씩 비교해 본다. 이 말을 애들이 이해를 못한 거야. 이해 못할까 봐 옆에서 얘기를 해주잖아. 세 글자씩 자른다가 애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지. 우리나라에서 창제된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잘 봐. 한글 땡땡 이게 세 글자야 지금. 이 땡땡이 하나의 글자에 포함되는 거야. 그 다음에 글 땡땡 요거. 그 다음이 요거 땡땡 띄어쓰기 우. 자, 잘 봐 그럼. 이걸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하면 이렇게 돼. 한글 땡땡 글 땡땡 띄어쓰기 땡땡 띄어쓰기 우. 그 뒤는 이제 우리나. 그 다음은 리나라. 그 다음은 나라에. 그 다음 라에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지금. 그리고 한 글자씩 비교. 한 글자씩이면 우리 그리면 세 글자잖아. 이렇게 하면 16개의 비교 대상을 만들고 비교 대상이 몇 가지다? 16가지다. 이게 왜 16가지냐면 선생님이 이게 물결친 거를 이거 다 해보면 16개가 되는 거야 결국은. 이해됐죠? 그리고 이를 검색어 우리 글과 각각 비교하여 똑같은지를 확인해 주는 거야 이제. 그럼 봐봐. 처음에 한글 땡땡은 우리 글하고 전혀 다르잖아. 글 땡땡 띄어쓰기는 우리 글하고 전혀 다르잖아. 이게 쫙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우리 글. 똑같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이거야. 그러면 하나의 비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 글자 우리 글. 세 글자를 비교해야 하므로 총 비교 대상의 가지수 16가지 그리고 세 글자 16 곱하기 3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겠죠. 이거의 의미가 이해가 됐나요? 비교 대상 16가지 글자 한 글자씩 비교한다. 세 글자. 됐죠? 여길 이해했으면 문제 12번을 풀 수가 있는 거야. 검색어 길이에 비해 검색어 우리 글에 비해 대상 문자열이 짧거나 같은 경우는 없으므로 야 검색어가 우리 글인데 그거를 포함하는 게 대상 문자열인데 더 짧을 수는 없겠지. 그걸 포함하는 거니까. 얘가 더 길어야 된다고. 얘가 우리 글보다. 알겠죠? 이 방법은 검색어와 우리 글과 비교해야 하는 대상 문자열, 얘네들 대상 문자열. 이 길이가 길어지거나 개수가 많아지면 봐. 검색어와 비교해야 하는 대상 문자열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대상 문자열. 이 길이가 길어지거나 개수가 많아지면 이거 봐봐. 이게 이거보다 더 길어져. 그러면 비교 대상이 16가지가 아니라 막 26개, 36개 막 이게 늘어나겠지. 또는 개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이 부분과
또 워드 프로세서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부분, 또 다른 부분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기면 이해됐나요? 비교해야 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검색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해됐죠? 이 얘기입니다. 자, 됐네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어휘 문제 하나 보는 거야. 자, C 가정. 선택이 3번.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형편 따위를 잘 알아서 긍정하고 이해함. 이게 가정이냐? 아니죠. 가정은 어떠한 경우를 가상적으로 설정해보다. 이런 의미지. 답은 3번. 그러면 10번하고 13번은 이 두 문단을 읽으면 끝이 나. 이 정도면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빵은 했다. 기본빵 했어. 알겠죠? 맞춰야 할 거 두 개 맞췄다는 얘기야. 이 기본빵이 고득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수능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은 남들 다 틀리는 12번 같은 거 나는 맞아야지 이게 아니라 오답률이 77%인가 그런데 남들 다 틀리는 거니까 나 맞았고 1등급 이게 아니라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기본빵을 우선 해놔. 기본빵만 잘 돼도 일단 2등급이야 국어가. 보편적으로 누구나 맞을 수 있는 정답률 높은 문제를 다 맞으면 2등급이야. 거기다가 나머지 몇 문제 킬러 문항에서 조금 맞춰주면 1등급으로 올라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야 이게. 알겠나요? 자, 그러면 다음 문단 봅시다. 이제 여기 잘 봐. 검색 시간을 줄이기. 선생님 저는 이 윗부분이고 메모해야겠는데요. 그러면 이걸 메모를 해. 이거 봐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은 검색어와 대상열을 구별을 했어야 돼요. 검색어는 우리 글 이런 거였어. 그 다음에 대상 문자열. 검색어와 비교의 대상이 되는 문자열은 이거였어. 이걸 다 쓰란 얘기가 아니야. 한글 땡땡 어쩌고저쩌고 이거였어. 이걸 구별해 줬어야 돼. 그리고 지금 여기 뭐뭐 하면 뭐뭐 하다는 100% 출제된다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한 거거든. 대상 문자열 길이가 길어지거나 또는 대상 문자열의 개수가 그러니까 이런 대상 문자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거나 세 개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면 검색 시간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검색 시간도 늘어난다. 요거 알겠죠? 자, 그럼 위에 검색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문제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뒤에는 해결 방안이 나오게 될 거야. 검색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이제 검색 시간 줄이는 방법이 나와. 검색어와 비교 대상을 자, 일로 와. 검색어는 이거고 비교 대상은 이건 거야. 문자열, 대상 문자열. 비교 대상을 한 글자씩 비교하지 않고 세 글자씩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면 우, 리, 말 이렇게 말고 우리말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면 그만큼 비교 횟수가 줄어들게 되겠지. 그러면 검색 시간도 당연히 줄겠죠. 한 방에 비교가 된다면 우, 리, 말 이렇게 안 하고 우리말 이렇게 한 번에 비교. 알겠죠? 이를 위해 각각의 문자열에 특정 값을 생성하는 함수를 설정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쫄지 마세요. 문자에다가 함수 설정한다. 그냥 이런 얘기인데 이런 함수를 해시 함수라고 하고 개념정의니까 키워드 어떤 문자열에 대해 해시 함수가 생성한 값을 그 함수를 통해 계산한 값을 해시값이라고 한다. 개념정의 키워드. 그러면 해시값과 해시 함수는 왜 활용하는 거야? 검색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만일 해시 함수가 입력 가능한 문자열에 대해 모두 다른 해시값을 생성한다면 검색어의 해시값과 비교 대상의 해시값을 딱 비교하면 다 각기 다른 값인데 일치하는 거 하나 찾으면 되잖아. 두 문자열이 일치함을 단번에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숫자로 딱 비교해서 이거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더 쉽게 말하면 문자열을 숫자의 하나의 값으로 설정해 놓고 그 숫자만 비교하면 바로 그냥 되니까 검색 시간이 줄어든다. 이해됐나요? 이거야. 자, 그러면 10번의 답은 결정됐지만 2번을 보면 검색은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문자열의 동일한 해시값이 아니죠.
각기 다른 문자열의 여기죠. 다른 해시값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 확인 사살까지 했죠.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은 해시 함수. 결국 이 해시 함수, 해시값 이라고 하는 걸 왜 쓰는 거냐? 검색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검색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거다. 됐죠? 자, 마지막 문단. 앞에 얘와 같이 검색어가 3글자이고 18글자의 대상 문자열이 제시된다면 대상 문자열이 선생님 왜 대상 문자열이 18글자죠? 이거 봐, 요거 대상 문자열 요거였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띄어쓰기나 문장부 포함. 됐죠? 이렇게 된다면 비교 대상은 16개라고 아까 했죠. 16개. 그 16개는 이거였어. 한글 땡 하나, 글 땡 띄어쓰기 둘, 땡 띄어쓰기 우 셋, 띄어쓰기 우리 넷 이런 식으로 해서 16개. 하지만 각 비교 대상에서 그럼 비교 대상이 뭘 말하는 건지를 파악해야 돼. 비교 대상은 이거야. 비교 대상 한글 땡 비교 대상 하나, 글 땡 띄어쓰기 비교 대상 둘, 땡 띄어쓰기 우 비교 대상 셋 이거야. 각각의 비교 대상에서 문자열의 비교는 한 번에 해시값 비교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해시값만 딱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비교 횟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알겠죠? 비교 대상 16개가 이제 한 번에 해시값 비교만 하면 돼.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우리말 비교 대상이 16개가 나오는데 다르네 이렇게 하나씩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말 해시값 한글 땡 해시값 이것만 딱 비교하면 돼. 다르군. 우리말 해시값 글 땡 띄어쓰기 해시값 다르군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 이해됐죠?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해시값을 생성하는 해시 함수의 연산이 추가되지만 그걸 계산을 하는 시간이 추가되지만 추가되는 연산 시간, 해시 함수를 연산하는 시간이 각 글자 단위 우, 리, 말 이렇게 각각의 글자 단위의 비교에 필요한 연산 시간보다 짧다면 그러면 전체 검색 시간은 단축되게 되는 거죠. 왜? 우리 말의 해시값 하나로 딱 비교하면 되니까. 이해됐죠? 이런 이유로 해시 함수는 연산이 간단하면서도 중복되지 않는 해시값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연산이 간단하고 중복되지 않는 해시값을 생성해야 한다. 됐죠? 이걸로 문제 11번 풀어볼게요. 별표 치라고 그랬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자, 그럼 선택지 1번 봐봐.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면 끊어봐. 그러니까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말이었는데 검색어가 우리말이잖아. 길이가 짧아져서 우리라고 됐다고 치자. 3글자에서 몇 글자가 됐어? 2글자. 이렇게 짧아진다면 비교 대상 아까 16개였잖아. 그걸 떠올렸어야 돼. 비교 대상이 어떻게 16개였는지. 한글 땡, 글 땡 뭐 이렇게. 그 비교 대상의 개수가 줄어들어 해시값 비교 횟수가 증가할 수 있겠군. 선생님 뭔 소리입니까? 이런 친구들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이 비교 대상이 뭔지를 캐치를 못했던 거야. 비교 대상은 16개였지. 자, 일로 와봐. 왜 16개였냐면 봐. 한글 땡 하나, 글 땡 띄어쓰기 둘, 땡 띄어쓰기 우 셋, 띄어쓰기 우리 넷, 우리나 다섯 이렇게 쫙 해보면 16개라고. 선생님 왜 3글자씩 해요? 검색어가 우리말이었으니까. 근데 검색어가 우리로 줄었다 치자. 그럼 이제 비교 대상은 개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늘어나지. 왜 늘어나? 한글, 글땡, 땡 띄어쓰기, 띄어쓰기 우, 우리, 리나, 리나 내 친구인데 나라 이런 식으로 이 2글자씩 해봐. 그럼 비교 대상의 개수가 어떻게 되겠냐?
더 늘어나지 세 글자일 때보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납니다. 제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기가 막힌 문제네요. 이렇게 풀었다고? 똑똑하네. 자, 선택지 2번. 대상 문자열에 여기 대상 문자 여기 대상 문자. 반복되는 글자가 많다면 끊어. 반복되는 글자가 많다는 얘기는 이런 거지. 우리, 나 이게 리, 리 막 이렇게 반복되는 글자가 많다면 해시 값이 작아져서 반복되는 글자가 많다고 해시 값이 작아질까? 생성되는 해시 값의 종류가 적어지겠지. 왜냐면 봐봐. 리 막 이렇게 된다고 치자. 그럼 봐봐. 리리리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걔네끼리는 또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시 값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해시 값의 종류가 중복되는 게 생기면서 해시 값의 종류가 적어지는 거겠지. 해시 값 자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풀었어도 돼. 해시 값이 작아져서 해시 함수의 연산 시간이 단축된다. 해시 값이 작아진다고 연산 시간이 단축되는 게 아니에요. 해시 값이 몇 개가 나오느냐, 비교해야 되는 해시 값이 몇 개가 나오느냐가 연산 시간과 관련이 있는 거지. 값이 작다, 크다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제껴야 돼요. 됐죠? 자, 3번. 검색어보다 긴 대상 문자열의 개수가 늘어난다면 끊어. 검색어보다 긴 대상 문자열의 개수가 늘어난다면 대상 문자열이 이거야, 이거. 대상 문자열 요거. 검색어보다 길잖아. 우리말보다 이게 더 길잖아. 이런 대상 문자열의 개수가 늘어난다면 비교 대상이 늘어나서 해시값 비교 횟수가 증가한다. 자, 이거 봐봐. 이걸 봐. 대상 문자열의 선택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개수가 많아지면 그러면은 비교해야 되는 그게 많아지겠지 이제. 선택지 3번. 검색어보다 긴 대상 문자. 그러니까 대상 문자는 당연히 검색어보다 긴데 그 개수가 늘어나면 비교해야 되는 대상이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해시값 비교 횟수가 증가하고 그러면 요거 봐봐. 검색 시간이 증가하게 되는 거야. 즉 지문에 나왔던 이걸 가지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답은 3번이죠. 이해됐나요? 대상 문자열의 개수가 늘어나면 검색 시간이 늘어난다를 선택지 3번처럼 말 바꾸기 한 거야. 비교 대상이 늘어나고 비교 대상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해시값을 해시값 비교해야 하는 횟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결론은 검색 시간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답 3번인 거야. 국제권이 알겠나요? 결국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국이공에서 그랬죠. 이해가 되면 이해로 풀면 된다. 이해가 안 되면 그 해당하는 부분을 지문에서 찾아서 풀어도 좋다. 그게 제2의 방법이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이해를 해서 푸는 겁니다. 알겠죠? 자, 선택지 4번 봐봐. 대상 문자열이 한 개일 경우에 봐봐. 대상 문자열이 이렇게 한 개일 경우.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면 끊어. 검색어의 길이가 우리말에서 우리 글에서 우리 이렇게 짧아지면 비교 대상의 길이가 줄어들어 끊어. 여기까지 맞지? 봐봐. 원래 우리 그리면 비교 대상의 길이는 한글 땡 이렇게 되는데 세 글자여야 되는데 비교 대상의 길이가 그런데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지면 우리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되면 여기서도 한글 글땡 땡 띄어쓰기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교 대상의 길이가 줄어드는 건 맞아. 원래 비교 대상의 길이가 세 글자였는데 두 글자로 줄어드는 거지. 해시값 비교 횟수가 감소한다. 어떻게 해시값 비교 횟수가 감소하냐. 이 자체가 이게 개수가 늘어나는데 이게. 이거 늘어나는 것마다 해시값을 다른 해시값을 지금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해시값의 비교 횟수는 증가하게 되겠죠. 이해됐나요? 제끼고. 쉽게 말하면 똑똑한 애들은 이걸 눈치채지. 선택지 1번과 4번은 같은 얘기구나. 선택지 1번.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지면 비교 대상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고. 그럼 선택지 4번.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지면 비교 대상의 길이는 줄어들지만 비교 대상의 개수가 증가하니까 해시값 비교
횟수도 증가하지. 왜? 비교 대상마다 해시값을 이렇게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알겠나요? 제끼고. 그럼 5번. 대상 문자열이 2개일 경우 끊어. 자, 앞에 보세요. 이게 대상 문자열이라고. 그러니까 애들의 문제는 뭐냐면 대상 문자열이 지문에서 뭔지조차 못 찾는 애들. 그게 가장 큰 문제야. 여긴 지금 대상 문자열이 1개거든. 근데 이런 대상 문자열이 하나가 더 생겼어. 한 군데가 더 있어. 그럼 대상 문자열이 2개인 경우. 영국이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 검색어의 길이가 길어진다면 비교 대상의 개수가 늘어나. 끊어봐. 얘들아. 검색어의 길이가 길어진다면 검색어의 길이가 우리 글인데 여기 만약에 검색어의 길이가 늘어났어. 우리 글의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이 비교할 때도 어떻게 되겠어? 한글 땡 띄어쓰기 네 개씩 글 땡 띄어쓰기 우 땡 띄어쓰기 우리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비교 대상은 개수가 어떻게 돼? 감소하지. 검색어의 길이가 길어진다면 비교 대상의 개수는 줄어들게 되죠. 알겠나요? 늘어난다는 게 이미 틀렸어. 해시 함수의 연산 시간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겠지. 줄어드니까 비교 대상이. 비교 대상마다 해시 값을 설정하는 건데 비교 대상 자체가 줄어드니까 해시 값도 줄어들 테고 검색 시간은 감소하죠. 이해됐나요? 제끼고 답은 3번이었다. 결국 여러분들은 요걸 이해했어야 돼. 요걸 쉽게 설명할게. 자, 이렇게 한번 해봐 본인이.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라는 말이 있었어. 알겠지? 그리고 이게 이제 대상 문자열이고 검색어가 대상 문자열이 이거였고 검색어가 뭐였냐면 검색어가 신영균이었어. 물론 여기서 이제 일치하는 부분은 없을 거야. 일치하는 부분 없으면 안 되니까 있는 걸로 해볼까? 일치하는 게 예를 들면은 우리 글이라고 했다고 치자. 그래도 일치하는 건 없는데 일단 이렇게 했다고 치자. 아이 그래 일치하는 거 있는 걸로 하자. 우리나라고 하자. 우리나. 내 친구 리나. 우리나라고 치자. 그럼 봐봐. 이게 세 글자인 경우에는 비교 대상을 이제 만들 때 세 글자씩 끊는다고 했어. 우리나 하나, 리나라 둘, 나라에 셋, 라에서 네 개가 나오지. 네 개가 나왔지? 그러니까 세 글자인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자, 이렇게 하자. 이것만 이해하면 이 지문 다시 보면 다 이해될 거야. 세 글자인 경우에는 지금 요 경우야. 요 경우 비교 대상이 세 개가 생겨. 이 비교 대상이 세 개가 생기는데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생겨. 근데 이 비교 대상마다 물결친 이 비교 대상마다 해시값을 설정한대. 그러면 해시값도 네 가지가 생겨. 이해됐나요? 이건데 만약에 검색어의 길이가 우리로 줄었어. 됐지? 검색어가 두 글자가 됐다고 치자. 그럼 여기도 이제 검색어가 우리로 줄었어. 이거 이제 빨간색으로 해줄게. 빨간색으로. 그건 두 글자씩 비교해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 리나, 나라, 라에, 에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비교 대상이 5개가 생겨. 그러면 해시값도 5개가 생기겠지. 그러면 해시값이 늘어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연산 시간이 어떻게 돼? 증가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반대로는 여러분들이 해봐. 만약에 우리, 나, 라까지 간다고 쳐봐. 네 글자. 네 글자로 가면 하나, 둘, 셋이면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리나라에, 나라에서 셋이면 될 거 아니냐고. 이해됐나요? 이게 검색어의 길이에 따른 비교 대상의 개수 생기는 거. 그거에 따라서 해시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만 생각해보면 끝나는 거다 이거.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12번. 그래, 이제 이걸 이해했으니까 이거 지워도 되겠지. 자, 12번. 이게 좀 어려운데. 자, 보기 박스 보면 검색어에 문장부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아까 우리말에는 문장부호가 없잖아. 우리 글 그거에는 문장부호가 있는 부분의 문자열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해버린다. 문장부호 있는 부분은 비교 대상에서 그냥 제외다. 봐봐. 우리 글 문장부호 없지. 여기 막 문장부호 이렇게 있지. 비교 대상을 16개를 만들었을 때 문장부호를 포함하는 것들은 다 제외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비교 대상의 개수가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그러면 연산 속도가 어떻게 돼? 빨라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띄어쓰기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문자열은 비교 대상에 제외한다. 즉, 띄어쓰기 위치가 일치해야 된다. 근데 위에 있는 우리 글엔 띄어쓰기는 없었습니다. 지금.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자, 선택지 1번. 우리 띄고 글로 검색할 경우, 우리 띄고 글이면은 두 글자에다가 띄어쓰기 하나 이렇게 됐지. 봐봐. 우리 띄고 글, 띄어쓰기가 있어. 검색할 경우 띄어쓰기의 위치가 일치하는 비교 대상이 3개다. 띄어쓰기의 위치가 일치하는 비교 대상. 위에서 봐야지 이제. 띄어쓰기의 위치가 우리 띄고 글. 자, 여기 봐봐. 선생님, 띄어쓰기의 위치가 일치한다는 건 우리 띄고 글이니까 두 글자 띄고 글이잖아요. 그럼 애들은 이 생각하겠지. 두 개 띄고 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개 띄고 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글자 에서 띄고 창. 요거. 그 다음에 제된 띄고 우. 선생님, 3개 맞네요. 우리 띄고 우. 여기 3개 맞네요. 두 글자 띄고 하나, 두 글자 띄고 하나, 두 글자 띄고 하나. 3개네요. 왜 안 되게? 너 맞았다며. 우리 띄고 글, 두 글자 띄고 글. 이렇게 검색할 경우 띄어쓰기의 위치까지 일치해야 된다고 보기 박스에서 했잖아. 그럼 띄어쓰기의 위치가 일치하는 비교 대상은 이렇게 3개가 된다. 맞잖아. 왜 안 돼? 그렇지. 문장부호. 우리 띄고 글에는 우리 글이니까 문장부호가 없잖아. 근데 여기는 땡땡이라는 문장부호가 들어가잖아. 얘를 빼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띄어쓰기가 일치하는 비교 대상은 에서 띄고 창, 제된 띄고 우 2개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이 문제 낸 사람이 천재거나 도라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다니 대단하네요. 그래서 교육 종목에서도 문제 퀄리티가 나쁘다고 할 수 없어. 좋은 문제야. 그럼 2번 봐봐. 우리 띄고 글로 검색할 경우에 비교 횟수보다 끊어.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에 비교 횟수가 더 많다. 당연하지. 우리 띄고 글이면 띄어쓰기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다 날려버리는 건데 비교 대상에서. 그럼 비교 대상이 줄어드는 건데. 알겠나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글, 이게 비교 대상이 더 많은 거죠. 자, 3번.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끊어. 비교 대상은 이렇게 된 것 같이 3글자로 된 비교 대상들이. 이거는 지문에 그대로 써 있는 거고. 맞지? 제끼고. 띄어쓰기도 하나의 글자 부분으로 본다 이거지. 어떤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 선생님, 이것도 문장부호잖아요. 아니, 이건 띄어쓰기. 그러니까 보기 박스에서 문장부호하고 띄어쓰기를 따로따로 설명하지. 알겠나요? 자, 4번.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끊어. 부분 문자열 한글 땡, 글 땡 요거, 땡 요거 문장부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는다. 맞죠? 제끼고. 5번.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끊어봐. 일치하는 문자열을 찾을 수 있지만 있죠? 일치하는 문자열 여기 있잖아. 우리 글. 끝에 있는 요거. 있지만 우리 띄어쓰기 글로 검색할 경우는 일치하는 문자열을 찾을 수 없다. 이거 봐봐. 우리 띄고 글은 없잖아. 우리 띄고 글은 여기에. 맞다. 답은 1번이다. 이런 지문이었습니다. 이 지문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지문이에요. 됐나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문제 푸는 순서상 이거 뒤로 뺐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번과 13번은 한 두어 문단 읽고 풀어내는 부분 독해를 통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두 문제는 일단 기본빵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 부분에 대한 11번과 12번은 추론형 문제와 적용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해 또는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으면 해당 선택지에 해당하는 말을 찾아서라도 풀면 11번까지는 맞을 수가 있고, 12번은 그 지문에 나온 사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어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번을 틀린다고 1등급을 못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빵 잘하면은 2등급, 거기다가 11번 같은 것만 하나 더 맞춰주면 1등급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알겠죠? 자, 14번에 17번. 자, 인문 철학 지문 보겠습니다. 자, 리드의 사상과 관련된 지문인데, 이거 읽을 때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건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자, 14번. 윗글에 나타난 일치 문제입니다. 리드의 견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변화를 산출하는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가 행위자가 아니라 인간만이라고 해서 인간. 그죠? 답은 2번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다 읽고 풀지 말고 부분 독해를 통해서 중간중간 확인했으면, 자 봐봐, 한두 문단 읽고 중간에 한번 확인하고 했으면 중간에 그냥 답 나와버린다 이거. 알겠죠? 자, 15번.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하시오. 기억.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면은 해당 문단 끝나고 푼다. 이거 다 읽고 풀면은 너네 오히려 못 풀고 1문단 끝나고 풀어버리면 이렇게 나와. 리드는 흉이 말하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세 가지 경우 앞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답은 2번. 리드는 빨간 공과 흰 공의 움직임에는 끊어봐. 시공간이 이어지지 않는다. 아니야. 이게 시공간이 이어서 나타나야 하면가 하나의 조건이지. 이 조건이 다 성립된다고 해도 인과는 성립하지 않는다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야.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자, 16번. A에 대한 이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국이공에서 배운 대로 문제를 푼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풀었을 거야, 이 지문을. 이걸 다 읽고 나서 14번, 15번, 16번 이렇게 풀던 애들한테는 이 지문은 지옥이야. 이걸 다 읽고 나서 일치 문제, 기억 안 나. 또 찾고. 15번, 기억이 뭐였지? 뭐야? 그냥 돌아버리는 거야. 16번도 마찬가지야. A에 대한 이해, 위치 한번 쓱 보고 마지막 문단이네? 그러면 해당 문단 끝나고 푼다. 이 문단 끝나고 딱 풀면 이 끝나는 이 부분에 그냥 바로 답이 나와요. 이거. 답이 2번이죠. 인간의 주체적 결단, 주체성. 됐죠? 그 다음에 문제 17번도 국이공 들은 친구들은 어때요?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는다. 이 생각 하나만 했으면 그냥 끝나. 자, 봐봐.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는다. 이 지문과의 교집합이 뭐냐면 의욕은 또 다른 의욕이 필요하다. 무제한으로 의욕이 필요하다. 그거 그대로 지문에서 찾아봐. 의욕 여기 있네. 의욕이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하고 계속 의욕이 필요하다.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 리드가 뭐라고 그랬느냐. 자, 의욕을 일으킴과 의욕 자체는 구별할 수 없다. 이렇게 빠져나갔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럼 17번에 3번. 양면적 능력의 발휘와 여기 있지. 양면적 능력의 발휘인 의욕을 일으킴 이거잖아. 결국은 의욕을 일으킴을 말바꾸기만 한 거야.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말바꾸기. 양면적 능력의 발휘. 그러니까 이게 의욕을 일으킴이야. 그것과 그 결과로서의 의욕은 구별할 수 없다. 답은 3번이에요. 지문과의 교집합이 어느 부분인지만 찾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이런 지문이었다고. 그래서 이 인문 철학 지문에서 한두 문제씩 틀린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은 아직 실력이 조금 부족한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선생님 제자 중에 6등급 맞다가 갑자기 국이공 하나 완강하고 바로 한 개 틀린 애가 있다라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게 습관된 애들. 그러니까 보통 걔는 어떤 식이었냐면 이런 지문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한 마음으로 지문에 반응하며 끝까지 다 읽고 지문을 장악해서 이제 풀어야지 한 개씩. 이 정도의 독해력이 안 되던 친구. 근데 이제 문제 분석을 하면서 문제 푸는 순서와 전략을 짜고 본인의 독해력에 맞게 한두 문단씩 읽으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문제 분석을 하면서 14번 일치 문제다. 중간중간 확인해야지.
15번 기억. 1문단에 있네. 1문단 끝나고 바로 해결해야지. 16번 A 마지막 문단에 있네. 마지막 문단에서 바로 푸는 게 아니라 마지막 문단 끝나고 이 문제 바로 가서 풀어야지. 17번 보기박스. 보기박스에 나오는 말 어려워도 신경 쓰지 말고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아서 해결해야지. 한 애들한텐 이 지문은 너무 쉬운 지문이야. 그러니까 국기공에서 배웠던 그 문제풀이 방법을 적용을 잘 해보세요. 알겠나요? 자, 독서 영역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독서 영역을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독서 영역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학 영역 설명할게요.